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조금은 지겹게 들었단 말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최소주의 정도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미니멀리즘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시기는 인류 역사상 인류가 극도로 풍족해진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거든요. 왜 사람들은 유사일에 최고로 풍족한 시기에 개인의 무소유와 욕망의 거세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의 욕망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적당 덕후는 일상과 여행에서의 무소유, 여행 미니멀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을 만나보시죠.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꾸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네 번째고 근데 약간은 서운하네요. 오늘이 꾸준님과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하지만 또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안장위에서 또 만나자고. 저도 처음에 그 말 들을 때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 허세가 장난 아니구나. 뭘 안장위에서 만나. 길이 어디 있을 줄 알고. 근데 놀랍게도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자전거 길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전거 열심히 타다 보면 언젠가 만나고 그러다 보면 꾸준님도 길 위에서는 또 만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면 또 저희가 모시면 되죠. 그럼요. 오늘은 여행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꾸준님은 여행 미니멀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글쎄요. 저는 그 미니멀리스트라는 정의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행을 정말 극소량의 물품만 가지고 네. 여행을 지속하고 계세요. 맞는 말이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꾸준님 여행하실 때 우선 최근에 일본 여행하셨으니까 일본 여행 4개월 동안 소지하셨던 물품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가방이 하나였어요. 20리터짜리 배낭, 백팩 하나. 뭐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장기 여행, 배낭여행 하면 보통 뒤에 가방 하나 큰 거 메고 앞에 작은 거 하나 메고 그렇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여행 초반에는 그 구성으로 다녔는데 좀 여행을 지속하면서 일본에서는 가방 하나로 이렇게 줄이게 됐고요. 우선 의상을 몇 벌 가지고 계시죠? 가방 하나를 줄이면서 네. 당연히 의상도 줄이게 되고 네. 지금은 입고 있는 옷 한 벌, 반팔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에 그리고 방한 대책은 있어야 되니까 바람막이 하나, 경량 패딩 하나, 패딩 하나, 네, 그리고 간혹 뭐 감기가 걸렸거나 이랬을 때 입기 위해서 긴 바지 하나, 긴 바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벌이네요. 양말도 양말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요. 그러니까 그날 여행이 끝나면 하루 여행이 끝나면 샤워를 하면서 동시에 빨래까지 같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샤워를 하면서 빨래를 동시에 하고 그 옷을 물기를 짜서 그대로 입고 체열로 말리시죠. 정확합니다. 그게 사실 그 미니멀 유목민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죠. 여행 작가 박건호 작가가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걸 보고 영감을 받으신 거죠. 그걸 보고 충격과 영감을 받았죠. 근데 처음에 꾸준님도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걸 어떻게 하시지? 축축한 옷을 어떻게 입고 계시지? 그러니까 꾸준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상에서는 시도해볼 생각을 안 했었죠. 시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쵸? 집에 세탁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행을 하게 되면서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 가면 세탁기가 있지만 코인을 넣고 동전을 넣고 아하. 사용을 해야 돼서 그렇죠. 그 돈이 하루 이틀 쓰는 건 괜찮은데 장기로 쓰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날의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느 여행 때 언제였죠? 베트남에서 어떤 시골 여관에서 빨래를 여느 때와 같이 하고 네. 나서 빨랫줄을 들고 다녔어요. 빨랫줄에 널어뒀죠. 그런데 너무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이틀이 지나도 안 마르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러면서 곰팡이 피는 냄새, 치즈 삭는 냄새가 옷에서 나고
근데 그 냄새가 한번 시작되니까 빨아도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옷을 빨리 말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박건우 작가님이 하셨던 입어서 말리기, 체열로 말리기 나도 해볼까? 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시도를 했는데 정말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다 마르더라고요. 놀랍군요. 사람의 체온이 생각보다 높구나. 그때 그러니까요. 느꼈습니다. 저도 미니멀 융험의 박건우 작가님의 그 콘텐츠를 보고 그리고 다른 행사에서도 박건우 작가님을 직접 뵙고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박건우 작가님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의상이 필요 없어지게 되네요. 네, 한 벌로 충분하구나를 알게 되고 여분의 의상들은 처분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세간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의류의 개수와 품목의 개수가 적으면 미니멀 라이프다. 근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인의 취향은 물론 그 사람의 본업 또는 취미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이 목수라고 하면은 목공에 필요한 전문 도구는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없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인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꾸준님 같은 경우에도 의상은 그렇게 최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시니까 당연히 촬영 장비와 편집 장비는 네,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꽤 촬영 장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직도 전용 뭐 DSLR이나 G사에서 나온 땡땡 프로 같은 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DSLR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G사에서 나온 땡땡 프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고요. 제가 마련하기에는. 어지간한 스마트폰 가격이죠. 네, 그래서 그 가격대로 마련해서 이 정도의 무언가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액션캠이라고 불리우는 네. 카메라 중에서 거의 최저가에 가까운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시면서 구입하신 겁니까?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음. 구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내 크리에이터 길로 들어서겠다라는 뭐 그렇게까지 포부를 가지고 산 건 아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 네. 킥보드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두 손으로 다 킥보드를 잡고 있으니까 제가 주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액션캠 같은 경우는 가슴에 매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멜빵 같은 네, 베스트 형태에다가 액션캠을 네. 장착하시고 흔히 촬영을 하시는 거죠. 바디캠이라고 하는 네. 형태죠.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행 기록도 하고 음. 또 여행하면서 호신용품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니까. 네. 음. 무언가 조금 언쟁이 있거나 그쵸. 뭐 숙박을 예약했는데 결제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켜서 조금 기록용으로 남겨두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악의적으로 제게 그렇게 접근을 하신 분은 없는데 좀 전산 오류가 있거나 뭐 그럴 저는 경우에. 선결제를 하고 갔는데 음. 아직 전산이 반영이 안 돼서 또 재결제를 요청하시거나 그랬을 때 좀 증거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뭐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차나 다른 오토바이나 사고를 낸 다음에 아닌데 저 청년이 끼어들었는데 그 사실 주변에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더군다나 네. 외국에서는 네, 그런 정도로는 좋은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편집하시니까 PC도 랩탑도 들고 다니시죠? 네, 랩탑 가벼운 거 하나 들고 음. 다니는데 이것도 조금 사정이 있는데 네, 랩탑을 여행 초반에 들고 갔어요. 네,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번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일이 아이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제 몸이 다치거나 뭐 킥보드가 크게 손상되거나 네. 이런 건 없었는데 가방이 땅으로 낙하하면서 아이코. 그때 받았던 충격이 그 당시에 랩탑이 파손된 건 아닌데 며칠 지나니까 랩탑을 딱 열었는데 서서히 액정이 서서히 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금이 가고 있고 가슴이 철렁. 네, 철렁했지만 이 정도라면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일주일 정도 쓰는데 점점 금이 커지고 안 보여서 이제 전원을 종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베트남 네. 현지에서 네. 랩탑을 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네요. 킥보드를 타고 여행을 하시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있네요. 개도 물리시고 일본에서도 한번 낙차 사고를 경험하셨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숲속에 들어갔다가 오솔길 같은 데죠. 네. 근데 해질 무렵에 들어가게 돼서 음. 좀 마음이 급해져서 해가 지기 전에 숲길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서두름에
넘어졌죠. 나가야죠. 더군다나 킥보드에 헤드라이트, 전조등 장착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후미등과 전조등 정도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국내에 네. 들어온 김에 장만도 하고 그렇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되면 미니멀하게 여행을 추구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도 대용량이 필요할 거고 충전기도 당연히 고속 충전이 되는 그 고속 충전기는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촬영하시니까 무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여분의 메모리 카드들도 당연히 있으셔야 될 거고 네.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일본 여행하실 때는 20리터 가방인데 가방 무게는 몇 킬로 정도였을까요? 공항에서 위탁 수화물 맡길 때 네. 그때 쟀을 때 어렴풋이 7kg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볍다면 가볍고 그리고 장거리 킥보드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또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무게. 네, 그렇죠. 그렇죠. 줄여도 7kg 정도 나가는군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말씀하셨던 촬영 장비, 그 전자기기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묵직하고. 묵직하죠. 예, 근데 그런 거는 더 줄일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들은 뭐 굳이 줄이지 않아도 미니멀 라이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주로 킥보드로 여행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까지 도착했을 때 내 가방 무게, 백팩 무게는 한 5kg, 7kg밖에 안 나가지만 거기 이제 물과 네. 비상식량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네. 포함하면 한 10kg까지도 그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처럼 경량 텐트 같은 거는 엄두를 못 내시겠어요. 그 백패킹이라고 하죠. 네. 텐트를 치고 자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려면 또 장비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량 장비를 또 마련하려니까 그 세계도 굉장히 깊더라고요. 이게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등산용품도 마찬가지인데 무게 100g 줄이는데 돈이 2배, 네. 3배씩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돈도 돈인데 그 정도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100g을 줄이는데 이 정도 써도 되나? 그치. 라는 감이 없다 보니까 네.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뭐 백패커로 그 와일드 캠핑까지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내일 당장 태국 가시잖아요. 아, 여러분이 듣는 방송 시점과 녹음 시점은 굉장히 다르고요. 여러분이 듣는 방송 시점보다 한 달 반 정도 앞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내일 태국 떠나시는데 내일 짐 세팅도 일본이랑 비슷한가요? 일본과 비슷하고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세부적으로. 뭘 줄이셨습니까? 뭐 혹시나 해서 가져갔던 네. 뭐 상비약들. 근데 상비약을 물론 챙기긴 했지만 상비약 중에서도 일주일치는 있어야지 했던 것들을 뭐 3일치만 가져가기도 하고요. 상비약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통제.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은근 숙소가 너무 춥거나 또 비행기 내가 너무 춥거나 이래서 감기에 흔하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약 정도. 네. 그리고 뭐 반창고, 네. 예, 반창고 정도 챙기고요. 그리고 소독약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은 늘 들고 다닙니다. 소독용 알코올. 그 손 세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뭐 상처가 생겼을 때 물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세정용 알코올이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농도일 테니까 네네. 항공사 정책에 따라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건 잘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태국 현지에 가서 사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용량 배터리도 수화물로 보내면 대용량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화물로 위탁 수화물로 받아주지 않는 항공사가 대부분이라서요. 네. 그런 건 핸드캐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장기여행 꿈꾸시는 분들에게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꾸준님이 상비약 몇 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부피 줄인다고 소분 포장하거나 그 우리 국민의 가게 뭐 다 이 땡에서 파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잖아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여러분이 불법 약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로 오해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명이 그대로 써 있고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그 종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정말 꿀팁인 게 저도 일본 여행하면서 네. 불시 검문을 당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일본은 경찰이 시민 불시 검문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직무 검문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네, 뭐 외국인뿐만 아니고 일본 내국인도 네, 맞습니다. 검문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검문할 때 소지품들을 검사했는데 네. 그때 다행히 의약품 같은 게 없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그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마약류를 찾기 위해서 꼼꼼히 보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다이 땡이나 네. 이런 데 소분해서 정체불명의 약품을 가지고 갔으면 그러니까 작은 그 지퍼백 같은 거에다가 소분하잖아요. 굉장히 담아두기 편한데 정말 오해받기 정말 네, 쉽습니다.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번거로워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소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거 아세요? 그래서 걔네들이 진공 포장, 캡슐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 뜯는 순간 일주일, 2주일 넘어가는 약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셔도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세요. 특히 동남아 국가들 정말 경찰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네, 경찰 무서워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렇게 또 품목을 좀 더 줄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줄이실 생각 있으신가요? 뭐 의약품은 네.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 외에 더 조금 줄이고 싶은 거는 위생 관리하는 용품들, 예를 들면 네. 코털 가위, 쪽집게 이런 쇠로 된 위생 관리 용품들이 꽤 있잖아요. 귀이개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무게는 많이 나가고 부피도 차지하는데 사용하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장기 여행하시면 꼭 필요한 아이템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위생이라는 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 내려놓고 여행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렇다면 전기 면도기 같은 건 정말 장기 여행자에게 사치겠군요. 저는 전기 면도기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수염 같은 경우도 매일 밀던 거 일주일에 한 번 밀고 이러니까 그렇죠. 면도날 여분도 조금 줄게 되고. 재밌네요. 근데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니멀리즘이 약간 철학사조처럼 이게 뭐 라이프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사상처럼 됐는데 사실은 미니멀리즘을 따져 보면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예술사조는 아닙니다. 기원 찾자면 저 찾아보니까 60년대 후반 미술과 음악, 건축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신기한 게 21세기가 되면서 미니멀리즘이 개인의 무소유 또는 욕망의 거세처럼,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미니멀 라이프로 치환되는데 극도로 잘 정리된 수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행하면서 짐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가 수납을 잘한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완전히 다르죠. 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미니멀리즘을 해야겠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살고 싶다, 아하. 조금 더 이동의 제약을 두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저는 기반을 두고 짐을 꾸리고 있어서 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트 이런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개념이나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을 가장 길게 여행하셨으니까 일본이야말로 미니멀리즘과 정반대의 나라 아닙니까? 완전 맥시멀리즘이죠. 네, 콜렉터의 천국. 네. 진짜 콜렉터의 천국.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을 것 같아요. 킥보드만 타고 이 짐으로 일본을 종주한다고? 네. 저기 청년 어디서 왔다고? 후쿠오카요. 어디까지 가나? 삿포로요. 하는 반응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반응들도 많았고요. 네.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관심을 주시지 않았던 게 그래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오늘 하루 나들이 가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장기 여행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가 길어질 때 비로소 제가 장기 여행자란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놀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전에는 어디 숙소에 체크인을 해도 오늘 하루 여행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짐 관련 얘기들은 은근 하지 않게 됩니다. 하기야 그렇겠네요. 자전거로 짐을 이것저것 싣고 왔다 그러면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후쿠오카에서 왔어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러는데 킥보드로 누가 그걸 상상도 못하겠죠. 네. 최근에 일본 종주 아이템을 업로드한 크리에이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에요. 그중에 이제 미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했던 크리에이터가 일본 종주까지 얼마 전에 또 다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분도 꾸준님처럼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까지.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삿포로가 끝이 아니고 일본 최북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홋카이도의 와카나이. 예. 맞습니다. 와카나이. 거기까지 갔어요. 홋카이도가 굉장히 큰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갔던 목적지 삿포로는 네. 일본 본섬에 가까웠지만 말씀하신 와카나이는 러시아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사할린에 가깝지 사할린이 않나요? 보이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홋카이도가 얼마나 크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다 잘 안 믿는데 남한 사이즈만 해요. 그렇게 큰가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홋카이도는 신간센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삿포로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하코다테까지만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하코다테에서 동북 쪽까지 기차로 가면은 그것 또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엄청 크군요. 산도 있고 뭐 한 번에 네. 가는 급행들은 없으니까 굉장히 크죠. 와카나에까지 갔던 자전거로 여행했던 여행 크리에이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그 크리에이터도 혼자 여행을 했으니까 약간 적적하잖아요. 네.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꾸준히 혹시 다음 태국 여행 가시잖아요. 태국 여행 가실 때 OBS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OBS 라디오를 이동하면서 들으면 위험할 것 같고 네, 저녁에 쉬면서 호텔에서 적적할 때 네, 혼자 있으면 TV라도 괜히 틀어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들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우리 음악 듣고 싶을 때. 너무 간절하죠. 한국말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당연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당연히 꾸준히 여행하고 계실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출연했던 콘텐츠를 들으면서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날 본방에는 어떻게든 들으려고 시간을 딱 맞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설마 놓치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팟빵과 너희튜브에도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네. 5분 10분 간격 뒤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꾸준님이 여행하셨던 곳 중에 일본 여행이 가장 기니까 지금부터 짧게 일본 여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단답형으로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시국에 왜 일본인가요? 왜 굳이 일본? 좋아서요. 특정한 이유는 없고요. 네. 예전부터 일본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전 이번이 일본 여행 처음이에요. 그 여행 결심하셨던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결심하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총 기간과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예산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달 동안 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을 했었죠. 기간은 1개월이 더 늘어났고 네.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예산은 20%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쓰셨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활 물가가 지금 우리보다 싸거든요. 네. 굳이 따져도 교통비를 제외하면은 우리보다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600만 원만 들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네. 일본은 1인 숙박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숙박료를 많이 아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비자가 일본이 90일까지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그렇죠. 90일을 넘어갈 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재입국을 해서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비자런. 네, 네. 항공료가 한 5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비자런이란 걸 하고 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투병 중이셨는데 아이고. 그때 제가 일본 시즈오카에 있을 때 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또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정말 늦었지만 할아버님의 명복을 정말 두 손 모아서 다시 한번 빌고요. 네, 그때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일본에서 최대한 아껴 먹고 아껴 자야지 했는데 워낙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들이 길에 많이 보이니까 너무 많죠.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참지 마세요. 그럴 때는 참지 말고 한 끼에 5만 원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먹었던 날들. 그런 날 있어야죠. 치팅데이 있어야 됩니다. 치팅데이죠. 예,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일본어는 인사말. 이건 이렇게 여쭤볼게요. 니혼고와 도노그라이 데스? 쏘리. 네, 알겠습니다. 니혼고 샤베른 데스? 네, 쏘리.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 인사말 정도 아는 거는 못 하시는 거잖아요. 못한다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너희 튜브 콘텐츠를 보면은 친화력이 엄청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원래 친화력이 좋으신 편입니까? 한국에서 사회생활 할 때는 친화력이 좋지 않았어요. 좀 필요한 말만 하고 친한 사람만 보고 싶어 하고 그랬었는데 여행하면서 생존 친화력입니까? 생존 친화력은 맞고요. 네, 생존 친화력 플러스 여행하면서 가장 크게 남는 게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중 가장 무서웠던 곳은요? 특정 지역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무서웠던 장소와 시기가 있어요. 네. 장소는 터널이고요. 터널을 킥보드 타고 보행로 없는 곳을 건너는 게 생각보다 공포더라고요. 그럼요. 시기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아직 호텔을 찾지 못했는데 가로등 드문 길을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 이미 일본 여행하시기 전에 베트남도 장기 여행 해보셨잖아요. 킥보드 타고. 근데 왜 전조등과 후미 등을 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정말 미련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야간 주행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하는 거니까. 안 해야지 야간 주행 안 할 거니까 필요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정말 미련했다라는 판단에 태국 갈 때는 꼭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챙기셨죠? 챙겼습니다. 네. 배터리도 좀 넉넉하게. 당연하죠. 예,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음, 정말 다행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킥보드도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행에서는 그것도 무섭습니다. 음, 내 잘못으로 남이 다쳤다. 근데 거기가 외국이다. 아이고 상상을 끔찍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2부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다쿠 OBS 라디오. 꾸준히 1부에서 그 단답형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꾸준님은 단답형은 어울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 여행 중 가장 무서웠던 곳 터널 말씀드렸고요. 무서웠던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곳. 와 이거 고르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요. 그럼 3개 골라주세요. 세 개로 안 되는데요. 세 개를 고르자면 네. 일본에서 봤던 자연 중에 가장 경이로웠던 곳 비와호라고 비와오.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다인가 호수인가? 네,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큽니다. 거의 바다죠. 수평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에 수평선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 수평선이 있고요. 비와오를 가로지르는 데만도 몇 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호수입니다. 네, 파도도 치고요. 당연하죠. 파도 치죠. 네, 정말 겉보기에는 바다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바다죠. 그래서 그 자연이 되게 경이롭고 또 그 호숫가에 있는 뭐 윈드서핑 샵이라거나 호숫가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쵸. 호수가 있지만 규모가 바다 정도로 큰 곳은 없으니까 대부분 우리는 또 인공호수가 많아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고 그리고 저는 킥보드 타고 그 호숫가 일부를 따라서 돌았지만 다음에 가게 된다면 뭐 렌터카나 모터사이클을 타고 호수 한 바퀴를 쭉 돌아보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비와호수 한 바퀴를 돈다 그러셨는데 저는 몇 번 가봤으니까요. 거기가 이제 호수변을 계속 도는 건 아니고 나는 분명히 호숫가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나오고요. 네. 도시가 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호수가 엄청나게 크니까. 춘천의 의암호 주변 있잖아요. 네네. 의암호 주변처럼 계속 호수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터널이 보이고요. 네. 그런 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웠던 곳은요. 비와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는 아무래도 제 여행의 시작지인 후쿠오카죠. 후쿠오카. 가장 일본의 모든 것을 신기하고 흥미롭게 바라보던 시야가 있던 곳. 물론 삿포로에 도착했을 때도 일본은 정말 흥미롭고 네. 여행은 즐거웠지만 아무래도 익숙해지다 보면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길을 걸으면서 아스팔트 재질 하나가 신기하고 보도블록도 우리나라와- 신기하고요. 우리나라와 네. 미묘하게 다르네. 연속도 달라. 네. 걷기만 차도와 해도 그쵸. 하루 종일 재밌고요. 네. 그랬던 후쿠오카가 정말 인상에 남고 후쿠오카가 재밌는 건 그거 같아요. 후쿠오카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는 도쿄처럼 크지 않은데 어지간한 서비스는 다 있고 무엇보다 큐슈가 음식 맛이 기가 막힙니다. 돈코츠 라멘. 돈코츠 라면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모츠나베라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곱창전골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지타키라 그래서 일본식 닭백숙. 그건 안 닭 한 마리 드셔보셨죠? 같은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그 맑은 탕이 있고 유백색 탕이 있는데 둘 다 기가 막힌 그걸 동네죠. 그때 알았다면 먹어봤을 텐데 모츠나베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후쿠오카고요. 즐거웠던 순간만은 있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가장 지겨웠던 곳. 지겨웠던 곳보다는 때가 있는데 어느 도시나 그렇겠지만 도시 외곽으로 가면 좀 풍경이 단조로워요. 자동차 매장이 있고 큰 가전제품 매장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도시 외곽이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길은 넓고 화물차 소음은 크고 그래서 도시 외곽에 들어갈 때 그 도시 외곽에서 중심부까지 수십 킬로미터가 되니까 그 순간이 가장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풍경도 거의 비슷하고. 네, 무언가 큰 도시에 진입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많이 풀린 상태거든요. 긴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얼른 가서 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그런 삭막한
도로를 만나면 조금 힘이 빠지죠. 그렇군요. 네. 어떤 건지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이런 대답 기대했거든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어필 지옥. 아, 저는 네. 오히려 어필을 만나면 웃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아니,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마음을 다잡기 우신 거지. 실제로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걷는다는 게 평소에는 걷는 게 썩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오래 걸어야 되고. 괴롭죠. 네. 오래 걷는 건 당연히. 근데 킥보드를 한참 타다가 오랜만에 걷는다는 그 느낌이 뭐랄까요? 비행기에서 딱 네. 발을 착륙하고 발을 딱 디뎠을 때 무언가 땅이 살짝 달라진 느낌을 받잖아요. 아, 일종의 근전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전하는 음. 새로운 근육을 쓰고 무념무상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 순간이 되게 평화로운 기분이 들어서. 근데 어필이 너무 긴데? 너무 길면 또 안 되죠. 너무 길면 진짜 쓴소리 다 나오죠. 저는 자전거 타니까 약간 이해할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진짜 힘들 때는 엉덩이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내려서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 바로 평화로운 순간. 그쵸, 근전환 네. 시키면서 다 이완시키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식 얘기를 해봐야죠. 처음 먹은 일본 음식 뭐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처음이었었나요? 뭐 한국에서도 일식을 종종 먹긴 했죠. 네. 일본 음식 하면 유명한 뭐 초밥, 라멘. 그러니까 라멘 그런 건 여기서 많이 드셔보셨을 네. 거고 거기 가서 처음 먹었던 일본 음식. 딱 일본에 도착해서 저는 늘 이자카야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 고독한 미땡땡에서 나오는 그런 타이틀을 말씀하셔도 돼요. 아, 고독한 그래요? 미식가. 그 고독한 미식가를 보면서 네. 이자카야에 혼자 가서 맥주 한잔 하는 모습 너무 좋아 보여서 일본 굉장히 가면 흔한 모습입니다. 네, 그거부터 해봐야겠다. 음. 라는 생각에 후쿠오카 도착하자마자 네. 밥도 거르고 네. 바로 이자카야로 갔죠. 네. 근데 이자카야에 처음 가서 질문 겪었던 있습니다. 네, 대형 체인점이었나요? 아니면 동네 이자카야였나요? 처음 가니까 메뉴판이 영어로 된 곳을 찾다 보니 대형 체인점. 체인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자카야는 좀 메뉴판이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쵸.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니까. 네. 그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체인점에 갔는데 이자카야에서 아 이런 곳이 이자카야구나 라를 느끼면서 굉장히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드셨어요? 안주는 사실 가물가물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네. 그 일본 이자카야에 가니까 그 노미호다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술을 시간을 정해두고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네, 보통 90분에서 2시간 정도. 네, 90분에 1,500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추가하면. 네. 그렇죠. 돈을 추가하면. 네, 그렇게 해서 마셨던 기억이 있고 또 무제한으로 술을 마신다는 경험이 처음이라서 쓸데없이 과음을 자연히. 네, 자연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레 과음을 해서 네. 다음 날 체크아웃 시간에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미오다이, 다베오다이 그래서 노미오다이는 말 그대로 주류 무제한, 다베오다이는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시간제한은 다 있고요. 근데 노미오다이나 다베오다이 할 때 일본 소주, 맥주, 일본 술 이런 거 한 5잔 한꺼번에 시켜야지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잔. 네, 그리고 그 잔을 다 비우지 않으면 다음 잔을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못 드세요. 네. 그때 얼마나 드셨어요? 그때 일본에 왔으니 또 하이볼이 궁금해서 하이볼로. 하이볼을 마셨는데 꿀꺽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식 하이볼은 되게 단데 네, 거기는 안 달죠. 되게 드라이하고 네. 그래서 안주랑 딱 먹으니까 음. 꿀꺽꿀꺽 넘어가서 몇 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맛에 익숙해지면 저도 더운 여름날에 일본 가면은 보통 이제 여름에 더우면 맥주 생맥주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하이볼 고탄산, 네, 깔끔하고 고탄산 하이볼이 있어요. 그거 드라이한 거, 네. 안 단 거를 마시면 의외로 청량감이나 갈증 요새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술이에요. 가장 맛있었던 일본 음식은요? 의외로 저는 백엔스시 집에 파는 계란찜이었어요. 계란말이. 계란찜이요. 아, 일본식 거기서 파는 계란찜. 차만무시. 네, 차무시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초밥은 뭐 그렇게 맛있는 거를 먹어보진 못했는데 계란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우리와 달랐던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 이것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주로 가장 긴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니까 주로 보내셨죠. 네. 길 위에서만. 도로 문화가 미세하게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다른데요? 뭐 어떤 걸까요? 많이 다른 것들은 네. 딱 눈에 보이니까 네. 지나치게 되는데 몇 달 여행하면서 아 이거는 3달 만에 알았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의 경험이고 제 추측이라서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락션 문화. 일본 분들은 클락션을 좀 감사의 의미로 많이 쓰더라고요.
일단 항의의 의미는 아니거나 네.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네, 근데 경고의 의미로 쓰는 분들도 봤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클락션을 가볍게 누르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감사의 의미로 클락션을 쓰진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운전자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저 건가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몇 번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왜 고마운데 비상 깜빡이를 켜?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고마우면 손을 들거나 네. 근데 예전에는 손 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안 들죠. 이유가 틴팅을 너무 진하게 해서 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게 비상등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은 비상등은 진짜 위험할 때 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미안하다, 네. 고맙다 네. 이럴 때 비상등 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자동차 경적을 거의 안 울리죠. 그렇죠. 할 때는 맞아요. 뭐 양보해줘도 고마워요라는 그런 의미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숙소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좋았던 숙소는 어디입니까? 좋았던 곳은 일본 여행 초반에 그 시모노세키가 있는 그 동네. 야마구치. 네, 야마구치현. 네. 야마구치현에서 그 시골 게스트하우스에 갔었는데 그 집이 130년 된 집이래요. 아, 그 130년 전에 외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뭐 물론 내부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외형에서 일단 한번 압도감을 느끼고 게스트하우스 호스트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또 마침 그날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1대1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독채. 네, 독채를 네. 쓰고 1대1 가이드를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내어주시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그 동네에서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반딧불이가 찾아오는데 그 시기에 그곳을 가게 돼서 반딧불이를 정말 수백 마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반딧불이를 그때 태어나서 진짜 처음 보신 거군요. 어릴 때 기억조차 안 나는 유치원 때 이럴 때 시골에서 한두 번 봤던 근데 한두 마리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와 반딧불이만으로 주변이 밝아지구나. 일본 반딧불이가 우리보다 좋은데 애들이 씨알이 굵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큽니다. 그거를 처음 느꼈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극 보면 반딧불이를 뭐 조명으로 쓰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가능했겠구나. 형설지공. 네. 진짜 가능하구나 이거. 그걸 느꼈습니다. 일본어로 반딧불을 호타루라 그러는데요. 네. 실제로 시골에 가면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해요. 산 위에 뭐가 불을 불빛이, 배경으로 네. 돌아다니면 뭐 도끼불인가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반딧불이죠. 가장 나빴던 숙소는 어디입니까? 와 나빴던 숙소요. 와 여기선 못 자겠어 정도로 최악은 없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곳은 있죠. 그 중에 또 어느 게스트하우스에 가니까 거기도 한 80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 네. 거기는 위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타일에 막 곰팡이도 껴있고 어이코. 뭐 이불도 안 빤듯한 느낌이었고 주인이 네, 호스트가 게으른 사람이었군요. 네, 좀 게으른 분이었어요. 네. 네, 뭐 그런 곳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되게 숙소 경험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꾸준님의 너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넷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제정신에 많이 보셨던데 아니 저도 거기 친숙한 곳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넷카페 숙박은 안 해봤지만 거기가 쾌활 클럽이라고 카이카츠 클럽 그러니까 일본 전국 체인 중에 제일 큰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 전국 방방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어딜 가도 있어요. 네, 가격도 이 도쿄 기준으로도 신주쿠나 시부야 같은 큰 데서도 1박에 그러니까 12시간 하는데 3,500엔 넘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정도였던 걸로 네,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지역은 조금 더 싸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0엔, 2,000엔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본 넷카페 어떤 곳입니까? 정말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쵸? 넷카페에 가면 뭐 만화책, PC방, 심지어 다트 게임 등등의 당구도 있고요. 그렇죠. 웬만한 시간 때우기 활동이라고 하나요? 여가 활동은 할 수 있고 근데 그에 더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그리고 생활 전반에 필요한 뭐 프린트 등등 업무까지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샤워까지는 공짜인데 빨래는 코인을 안 들이니까 그건 돈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장당 뭐 100엔씩 받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음료는 거의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는 거의 무제한이고 네. 거의 무제한 아니라 무제한이죠. 콜라나 사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그쵸? 아 맞아요. 그 시럽을 타서 하는 네. 거다 보니까 네. 맛있진 않은데 커피도 주긴 하는데 그렇게 커피 퀄리티 높진 않아. 네, 근데 어쨌건 주긴 그것도 공짜입니다. 네, 그리고 식사도 이제 무제한으로 공짜로 주는 데가 많은데 근데 말이 무제한이지 제가 듣기로는 일본 친구들 듣기로는 밥을 주는 경우에는 카레 라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카레하고 밥을 주는데 밥이 딱 떨어지는 시간이거나
하나 카레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대요. 네. 그 우리의 준비 안 됐으니까 2시간 뒤에 오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빵도 네. 마찬가지고. 그 제가 머물렀던 곳 중에 한 곳이 그렇게 카레 라이스랑 우동을 음. 주는 곳이 있었는데 우동 좋네요. 거기에 한 4일 정도 머무르니까 거기서 초반에 하루 이틀은 우동 카레 라이스만 주구장창 먹다가 3일쯤엔 이제 편의점에서 음식을 하나 사와서 사이드로 곁들여 먹고 참고로 거기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넷카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곁들여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군요. 네. 아니 같은 장소에 어떻게 나흘씩이나 머무셨어요? 거기가 뭐 그렇게 너무 편하고 재밌었던 거예요? 아니면 힘드셨던 겁니까? 아니, 뭐 재워주고 깨끗하고 밥도 주고 근데 10,000원 후반대에 다 할 수 있는데 오래 머무르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어까지 좀 편하셨다면 만화책을 보거나 네, 그 DVD로 영화를 보거나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넷카페 가면 만화책 코너가 꽤 큰데 음, 그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 그림만 보셔도 네, 넷카페라고 표현하는 게 그 일본어로는 네트카페 그게 인터넷 카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작 넷카페는 숙박시설의 역할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어 표현 중에 꾸준님도 주로 쓰셨던 표현인데 넷카페 난민. 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숙소니까 그 전에는 맥도날드 난민도 있었거든요. 네네. 24시간 하는 데가 맥도날드밖에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 밤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졸다가 뭐 나가는 그러니까 씁쓸하죠. 넷카페 근데 한두 번 정도 여행할 때 하루 이틀 정도는 경험할만 하죠. 하루 이틀 경험도 좋고요. 네. 저는 대도시 특히 오사카나 도쿄, 후쿠오카 같은 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찾는 곳들에 번화가에 꼭 넷카페가 하나 두 개 있어요. 무조건 있죠. 근데 여행하다 음. 보면 걷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땀도 나고 이러면 씻고 싶고 네, 그럴 때 넷카페에 가서 1시간 이용하면 그 좋은 팁이다. 몇천 원? 그냥 그쵸.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에서 제일 싼 커피숍이 도토로거든요. 네네. 도토로 커피가 200엔에서 300엔 정도인데 그렇죠. 사실 그 정도 금액으로 네. 씻고 나올 수도 있네요. 그쵸. 하지만- 씻고 음료도 마시고 뭐 하지만 수거는 유료라는 거. 무료인 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도심에는 좀 네. 힘들고요. 그렇군요. 네, 외곽으로 가면 무료인 데도 있는데 네. 뭐 여튼 도심 여행하시다가 지칠 때 좀 몸이 찝찝할 때 뭐 보통 카페 가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럴 때 또 다른 선택지로 넷카페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개별지를 잡으면 일본어는 코베치시즈라 그러는데 거길 잡으면 발까지 뻗고 누울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넷카페는 회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입회비가 또 들긴 하죠. 네, 입회비가 제가 알기로는 1,500엔까지 받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데는 그래도 다행히도 한 300엔 정도더라고요. 카이카츠 클럽은 네. 300엔 뭐 되게 싸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 들어봤고요. 여행 전과 후가 가장 무엇이 달라졌을까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격이 달라지셨나요? 여행 전과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행 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일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마음을 내어주거나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분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못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숙박비 10,000원, 20,000원은 아끼더라도 이 사람과 차 한 잔, 맥주 한 잔 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는 제가 사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게 되는 그냥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기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틀림없이 바뀌셨네요. 그런 것 성격, 같습니다. 가치관, 대인 관계가 틀림없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속 가능한 여행을 만드시려면 통장 잔고, 네, 현재 수입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여행을 저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현재 계획한 것만 해도 앞으로 4달 정도는 지금 여행을 지속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죠. 빡센 것도 많이 하셨죠. 뭐 물류센터, 네. 상하차 이런 것도 잠깐 했었고 네. 뭐 그 외에도 또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4개월 동안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경비가 마련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한두 달 정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가 마련이 된 상태인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는 정말 그냥 운에 맡겨보려고요. 근데 운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네. 좀 어리석고 음.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랄까 사실 최악이 돌아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귀국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살 정도는 남겨둬야겠죠. 근데 정말 나 한두 달 여행했는데 경비가 다 떨어졌네? 이러면 돌아와서 취직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돼서 이제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잠시 손을 벌리겠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네, 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변 지인들이 제 여행기를 보고 용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심지어 후원을 해주십니까? 지인들이? 후원이죠. 후원이죠. 뭐 친한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몇 년 만에 너 요즘에 이런 거 하더라. 너 맛있는 거 좀 먹어. 이러고 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좋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조금 작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시니까 네. 너희튜브도 적긴 하지만 네. 일정 양의 수입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월 뭐 몇십만 원이라도 그쪽에서 마련할 수 있고 또 제가 디자인 쪽에 일을 했었다 보니까 뭐 프리랜서로 짧게 일주일 정도 하는 프로젝트들 외주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디지털 노마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정해진 건 없으니까 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을 해서 또 한 일주일치 생활비를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내의 여행은 무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일부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꾸준님이.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말씀드린 게 꾸준님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여행이 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떻게 자신감이야?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헤쳐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신감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꾸준님의 눈빛에서 저는 충분한 자신감을 읽었고요. 솔직히 말씀 이 생각은 들어요. 꾸준님이 저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지금 살짝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용기라는 게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행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이나 아니면 꾸준님처럼 장기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연령 성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20대 30대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40대 주부나 뭐 아빠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솔직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얘기를 하자면 네, 솔직하게. 네, 일단은 제 또래 친구들 또는 저보다 조금 더 어린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잃을 게 없잖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왜 쫄아? 왜 쫄아? 잃을 것도 없는 것들이. 네, 1년 다른 거 한다고 그쵸. 뭐가 달라져?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니네 군대도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말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네. 특히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이 보면 사회생활하고 회사에서 하루하루 버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당장 모아둔 돈 몇 천만 원, 앞으로 나의 커리어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네. 예상, 그것만으로 지금의 삶을 되게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아니 나도 했어, 너도 한번 해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안 되면 돌아가면 되잖아. 그치.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근데 뭐 저보다 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뭐 감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근데 저처럼 뭐 장기 여행을 하고 싶고 뭔가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고 아니면 잠시 무언가 내려놓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있어요. 네. 그 주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피해를 주는 분들과 한번 주변 누군가에게 나의 선택이, 네, 나의 선택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계획만 가지고 언젠가 이거 해야 돼. 예를 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때 돼서 말하지.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에게 한번 털어놓고 같이 고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지금 제 혼자 몸이고 뭐 무작정 하면 되지만 뭐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과 오늘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내일 일단 점심이라도 꺼내놓고 하면서 솔직한 속내부터 털어놔 봐라. 네, 가볍게라도 그냥 나는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걸 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만으로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당장 돌아오는 건 등짝 스매싱밖에 없더라도 어쨌건 마음속에 욕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작인 거잖아요. 네, 뭐 꼭 그 꿈을 이루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전 이 방송 끝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정말 말하기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속마음을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작은 용기를 얻게 되네요. 네.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님의 앞으로 여행도 일단 무엇보다 안전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꾸준님도 다치시지 말아야 되고요.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고 꾸준님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몸도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크리에이터 꾸준님과 함께한 적당 덕후의 슬로우 트래블은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언젠가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온 꾸준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청년 시리즈입니다. 쇳밥 일지의 저자 청년공이죠. 우리 시대의 진짜 청년 노동자 천현우님을 모시고 천현우님이 쓰신 쇳밥 일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적당히 좋아요.